오늘 참 여러 사람의 입을 주목해야 해요. 먼저 박 대통령의 입을 주목합니다. 예. 박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에 13쪽 분량의 개인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죠. 탄핵 사유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예. 가령 기밀 유출 책임은 정호성에 있다. 또 이재용 부회장과의 독대에서도 삼성의 합병을 도우라는 말씀 자료대로 얘기를 안 했다. 어허. 누군가와 입을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번 주에 그 박 대통령은 특검 대면 조사가 예정돼 있죠. 이번 주로 사실상 결정된 거죠? 네,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박 대통령은 그에 대비해서 누군가와 입을 맞추느라고 정신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지. 정호성에게 기밀 유출 책임을 떠넘긴 것, 이것도 좀 충격적이고요.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 사유를 부인하면 할수록 촛불은 더욱더 커지는 분위기인데 네. 다음은 누구 입입니까? 황교안의 입입니다. 황교안 대행은 왜요? 지난주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갔다가 실수했죠. 네. 특검의 청와대 경내 진입을 막은 장본인이 황대행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의 최후 호위 무사인 셈이죠. 예, 예. 그래서 특검이 황대행에게 이 압수수색에 협조해달라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 기한이 오늘입니다. 황대행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이 특검도 특검이지만 박 대통령도 황대행의 입만 쳐다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이 문제는 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전해철 최고위원과 함께 좀 짚어보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고영태의 입입니다. 고영태의 입. 오늘 최순실 재판정에 그러니까 출석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죠. 청문회 이후 2개월 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데 예. 오늘이 최순실 9차 공판입니다. 그동안 고영태, 최순실이 마주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예, 두 사람이 처음 한 곳에 지금 모이게 됐는데요. 일단 최순실은 그 피고인석에 그다음에 고영태는 증인석에 섭니다. 예. 고영태는 최순실 사건을 세상에 처음 알린 폭로자죠. 그래서 오늘 다시 충격적인 증언이 추가로 나올 거다. 이런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증언 내용은 다시 박 대통령을 타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있죠. 그리고 최순실이 직접 변론에 나서서 이것저것 묻지 않을까. 그 부분도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올지 봐주시고요. 다음 포인트 뭡니까? 트럼프의 입입니다. 트럼프, 미국. 그러니까 법원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고 나선 거죠? 그렇죠. 이 시애틀 연방법원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킨 데 이어서 예. 법무부가 항소를 냈는데 다시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국경이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건데 열렸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중단 결정을 내린 판사에 그 막말을 쏟아냈죠. 일개 판사 따위 운운하며 이 삼권 분립을 흔드는 이 트럼프의 입 때문에 미국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번 한 주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중대한 고비가 될 듯합니다. 우선 대통령 대면 조사 과연 이루어질 건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식이 될까? 이게 주목되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 압수수색이죠. 지난 금요일에는 무산이 됐는데 이번 주에 다시 시도가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안 모두 청와대의 입장이 변수인데요. 그래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전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박 대통령 대면 조사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것도 청와대 경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나오네요. 예. 예. 일단은 그 압수수색을 박 대통령이 거부해서 그동안 약속했던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다른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 매체 등과 이야기도 했었죠. 예. 이 조사에는 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대면 조사에는 응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특검 기한 연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30일 정도 기한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 기한 연장을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면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검 기한 연장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번 주에 이루어질 거다. 이런 관측.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로서는 기한 연장은 당연히 돼야 되고 예. 또 기한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에서 법안이라도 통과해서 기한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 하는데 그런 걸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면조사는 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대면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요. 대통령의 의혹을 인정할 가능성은 극히 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렇죠? 이야기해왔을 때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정했었거든요. 국민 담화라든지 또 인터넷 언론사 대담, 또 청와대 출입 신년 인사회에서 모든 걸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주위의 참모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던 참모들이라든지 관련 증거에 의해서 명백한 사실조차도 부정했던 거여서 그래요. 사실은 대면 조사에서 이제 많이 부인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근거 있는 질문을 하고 타당하지 않은 부인을 했을 때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면 조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인할 가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먼저 하고 거기서 뭔가 증거를 확보해서 대면 조사로 간다. 이게 계획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대면 조사 전에 압수수색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어 보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압수수색의 실효성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많은 자료를 오프라인으로 나와 있는 페이퍼 등 이런 자료는 폐기할 수 있겠지만 메인 서버라든지 또 PC,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은 다 폐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것을 폐기하고 은닉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의 공모가 필요할 뿐만이 아니고 대통령 기록물법이나 나아가서 증거인멸죄에 또 다른 그 형사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못 이렇게 은폐, 은닉, 폐기를 못한다 그러면 압수수색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런 압수수색까지 정당한 법 집행을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경우에 압수수색을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하면 이제 검찰이나 특검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옛날에 저도 그 제주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와 같이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는 법을 무시하는 거죠. 이런 이제 행태를 봤을 때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만은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경험이 있다 그러셨어요. 예. 그거 어떤 경험이죠? 제가 그 참여정부에 근무할 때요. 그러니까 그 유전개발 의혹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런 특검이 있었습니다. 유전개발.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을 어떻게 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물론 들어와서 바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상당 부분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응해서 형식은 임의 제출이지만 사실상 압수수색에 다 이제 실효성이 있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의 제출 지금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임의 제출이라도 받겠다 뭐 이런 건데 임의 제출하는 것과 직접 들어가서 압수수색 구석구석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지 않나요?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메인 서버를 밖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지금 특검이 이야기하는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것들을 직접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거죠. 그 특검팀이 들어갔을 때 말이죠. 들어갈 수 있다 치면 들어갔을 때 가장 유심히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지점 말씀하신 지금 메인 서버가 있을 테고 그건 말고도 이번 사안을 쭉 지켜봤을 때 그리고 청와대 외부 사람은 모르지만 내부에서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들여다보세요. 중요합니다 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스팟이 있다면.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일단 장소 관련해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비서실장실이라든지 민정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등을 부속실 등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자료나 또 그 구체적으로 해야 될 곳은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프라인 서류야 뭐 상당 부분 치우거나 또 없애거나 했을 가능성도 많은데 말고 온라인상에 있는 것들은 이미 그 다 남아 있을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많이 있고. 공모가 필요한 부분들은 결국 하지 못했을 거다. 증거인멸 못했을 거다.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들이 일단 들어가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청와대에서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가 다수 산재해 있기 때문에 특검이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청와대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우리는 승낙 못한다. 이 논리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군사적 필요성 여부를 이제 이야기하는 형사성법 110조라든지 또 111조를 근거로 되는 건데요. 그 2항에 보면 뭐라고 또 되어 있냐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공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 말고는 승낙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이 공무를 하다가 이렇게 됐던 것이 아니고 그 공무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뇌물죄 등 개인 비리에 의해서 발생됐던 또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 이것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압수수색을
응해야 되고, 다만 이제 압수수색을 끝까지 이와 같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특검으로서도 별다른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적인 여론이 비탄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 청와대 문을 여는 최종 결정자,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이게 누구예요? 일단 소속 공무섬이 감독 관공서가 이렇게 승낙의 주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공서, 이등은 비서실장, 경호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그 책임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당연하고 또 대통령 비서실 직제 규정을 보면 이 대통령이 다 일을 하는 거고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고 명을 받아서 사고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지시하고 대통령의 명에 따르는 것이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이 할 일이기 때문에 현재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최종적인 결정은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황교안 대행이 이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청와대에 대변하는 이야기, 청와대가 관련 법령에 따라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이야기고요. 최종적인 결정과 판단은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황 권한대행은 내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권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최종적인 건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고 이게 비서실 직제 규정 같은 것을 봤을 때 분명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모든 권한을 다 황 총리가 가지고 하면서 왜 유독 여기에 관해서만 자기 권한이 아니라고 하는 건가? 이 부분도 좀 의아스럽긴 해요. 청취자 문자도 좀 들어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규정에 따르더라도 이것은 맞지 않다. 그런 주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황 권한대행은 개입 안 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이제 황 총리 권한대행께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걸 보면 사실은 이제 촛불광장이나 촛불민주주의나 국민적인 여망과 열망에 따라서 하기보다는요. 지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것을 좀 답습하는 따라가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탄핵이라든지 특검에 대해서도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좀 개혁적이라든지 또 국민적 요구에 따라가는 것을 못하는 것과 저는 일맥상통하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지나치게 그런 지금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황 대행이 보수 여론층을 좀 생각해서 감안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무슨 대통령이 나가느니 마느니 얘기도 나와서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그걸 답습하는 이유가 또한 다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의 입장에 서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전해철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압수수색 못한다. 문을 걸어 잠그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일이다. 이 압수수색이 이렇게 나오니까 주말에 광화문 촛불이 다시 좀 커지는 분위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런 사태가 또 다시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물론이죠.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는데 청와대가 그런 면에서 과연 청와대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주말 광화문 촛불 현장에 특검의 그 청소 아주머니 기억하시죠, 여러분? 염땡하네. 이건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도 조심해야 되니까. 염땡하네라는 말씀하셨던 그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일침을 가했습니다. 대한민국 이 권력을 향해서 한마디를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분을 잠시 후에 만납니다. 저희가 2부에 지금 이분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좀 속 시원하게 이분 입을 통해서 해보죠. 특검의 청소 노동자 아주머니 잠시 후에 만나고 그 사이에 우리 행간 가겠습니다. 뭐 가지고 오셨어요? 이 주말 내내 TV만 켜면 나오는 세 단어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첫째가 안희정. 이 지지율이 좀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둘째가 황교안. 보수층 지지율 1위로 지금 올라섰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대연정이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 제안 논란이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뜨겁게 일었는데요. 이 안희정의 대연정 카드,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발언. 여권에서는 지지, 야권에서는 반발. 이렇죠. 맞습니다. 이게 희한한 일이죠. 같은 편은 비판하고 예. 다른 편은 환영하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우선 야당 반응. 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과 당 차원의 연정은 어렵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안 지사가 지지율 상승세에 취해 있는지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국민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공개 사과를 해라? 안희정 지사?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공개 사과해라 이랬죠. 네. 대연정은 친일 독재 부패 세력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박근혜 정권 실패에 책임 있는 세력으로 다음 정권을 꿈꾸면 안 된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예. 그런데 보수정당 쪽 반응은 전혀 다른데요. 남경필 경기지사는 큰 정신에 있어서 대연정으로 가야 한다 이러면서 반기는 분위기고요. 예. 심지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전 원내대표죠. 인상적이다. 열린 구상이며 실효적이다 이러면서 치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이 중도 보수 쪽에서도 안 지사의 포용력에 점수를 좀 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집 토끼들은 반발하고 네. 바깥에 있는 토끼들은 환영하는 요 상황을 안희정 지사도 분명 예상했을 텐데 네. 왜 대연정 카드를 꺼냈을까?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어느 날 뜬금없이 툭 꺼내든 카드가 아니다입니다. 툭 꺼내든 우연히 꺼내든 카드 아니라고요? 네, 뭐 야당 내에서는 안 지사의 대연정 발언을 좀 실언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예요. 예, 예. 그렇지만 안 지사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좀 맥락이 있는 발언으로 그래요? 보입니다. 어제 안 지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최근 자꾸 곡해들을 한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의회와 협치해야 한다. 의회와 협치해야 한다. 네. 대연정 하나 갖고 갑자기 30년 민주화 운동을 한 소신과 원칙의 정치인 안희정을 한꺼번에 매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안 지사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투옥한 경험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왼팔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이 노 전 대통령의 심중을 꿰뚫어본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난 2005년 노 전 대통령이 제안한 대연정은 이 배타적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어제 안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했습니다. 내가 완성하겠다고 한 노 전 대통령의 미완의 역사는 의회 다수파와 행정부가 협치하는 그 역사를 못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풀어서 얘기하면 현재 정당 구도에서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집권을 했다. 예, 이렇게 예. 가정을 해보죠. 근데 민주당은 121석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야당이 다수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걸 고려한 발언이다. 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개혁 입법을 한다 하더라도 입안을 한다 하더라도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협치를 해야 한다. 뭐 예를 들면 사드 배치라든가 복지 문제 등등 해가지고 국정 현안과 관련해서 아군 적군 나눠가지고 싸우지 말고 협치를 하자. 이 편가르기 하지 말자. 뭐 이게 이제 안 지사가 말하는 일종의 세대 교체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안 지사 측의 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로 나는 대연정 얘기한 거다. 그렇다면 두 번째 행간은 아마 반대편의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나와야 순서입니다. 네. 어떤 입장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행간은 독배가 될 수도 있다입니다. 독배가 될 수도 있다. 뭐 안 지사 뜻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비판하는 시각에서 보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어딥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 쭉 집권을 해왔던 세력이잖아요. 10년. 현재 탄핵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청산 대상과 어떻게 연합 정부를 꾸리느냐. 이건 촛불에 대한 모독이다. 촛불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심지어 야권 내에서는 안 지사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뭐 안 지사도 이런 목소리를 모르진 않겠죠. 그래서 주말 동안에 2차례나 해명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야권에서는 안 지사 발언이 일종의 중도 보수층을 잡기 위한 전략이 섞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점에서 바로 안 지사의 발언이 대연정 발언이 독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대연정 발언이 당장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도 보수층에서 안 지사한테 호감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여론조사가 그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민주당 경선 결선 투표를 통과하는 데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선까지 가기 위해서는 결국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렇죠. 과연 집토끼들이 밀어줄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독배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지사를 지지하지 않는 야권 그룹에서는 이 부분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선명한 야당을 기대하는 민주당 당원들로부터 안지사가 외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거군요. 마지막 행가는 뭐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지지율이 모든 것을 답해줄 것이다입니다. 지지율이요? 네. 지금 안지사의 지지율이 치솟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로운 여론조사 나왔던데요. 네, 오늘 아침자 신문에도 국민일보와 한겨레가 이제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도를 했는데요. 일제히 안지사 지지율이 15% 안팎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 안팎이면은 그러면은 2위까지 지금 치고 올라간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대연정 발언의 영향인지 아닌지는 아직 예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앞으로 한 열흘 정도 안지사의 지지율 추이를 본다면 만약에 지지율이 20%까지 치솟는다. 그러면 안희정의 협치, 연정 정신이 국민한테 먹히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렇지만 만약 다시 10%대 초반 아니 그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안희정의 대연정 카드는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여론조사가 금토에 이루어진 거예요. 네. 금토. 그러니까 이 대연정이 활활 타오른 건 토일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금토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연정 발언이 영향을 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네, 하지만 이번 주는 활활 타오를 겁니다. 그렇죠. 이번 주 여론조사가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20%까지 더 치고 올라가느냐 혹은 15%도 높습니다. 이 정도 유지하느냐 아니면 더 떨어지느냐. 네.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 숫자를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그렇지만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 얘기할 문제고 지금 당장은 안지사의 카드가 먹히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정치권 모두 안희정의 대연정 프레임에 빠져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슈를 선도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이거 가지고 지금 싸움이 일어난 것만으로도 득이다. 그렇죠. 안지사가 던진 프레임, 안지사가 던진 이슈가 지금 정치권을 끌고 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안지사의 대연정 카드는 호불호를 떠나서 일단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를 만들어낸 것만으로도 성공한 것이다. 네. 라고 김성환 씨는 보시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는지는 미지수예요. 지금 문자가 왜냐하면 다양하게 들어와요. 이현칠님 같은 경우에는 안지사 화이팅입니다. 반면에 이석환님은 아니 집도끼조차 제대로 설득 못하고 있는데 허상처럼 보이는 중도층 껴안으려다가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 이런 문자까지. 그것도 뼈 아픈 말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고요.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만 해석하는 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토요일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에 66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죠. 메타폴리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점포 철거 작업자 2명을 비롯해서 4명이 숨졌고요. 4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실 요사이 이런 초고층 건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화재 사고가 나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어떤 대책이 있긴 있는 건지 참 의아해집니다. 오늘 이 문제 짚어보죠. 우선 이 사고로 동생을 잃은 유족 한 분이 꼭 전하고픈 말씀이 있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익명과 음성 변조로 연결한다는 점 양해를 해 주시죠.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예. 네. 지금도 빈소에 계시는 거지요? 네네. 아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인터뷰 나와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네. 동생분, 그러니까 고인께서는 그날 평소에 이용하던 두피 관리실에 가셨다가 이런 변을 당하셨다고요? 네. 머리도 좀 아프고 또 머리도 자꾸 빠지고 그런다고 이제 두피 관리실에 가야겠다고 이제 집 근처에 이제 간 거죠. 근데 불이 나고 참 어떻게 대피할 길도 없이 변을 당하신 겁니까? 이 사고 정황에 대해서는 좀 들으셨어요? 제가 그날 4일날 낮에 12시 좀 넘어서 올케가 전화 와서 누구 아빠가 사고가 나서 심정지가 됐대요. 이렇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저는 서울에도 인사를 잘하고 우리 애 지한테 조카들이죠. 애 컴퓨터를 1시간이나 같이 잘 고쳐주고 정말 건강하고 그랬던 애기 때문에
첫날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울다가 그날은 보냈고 예.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상황이 제가 울기만 할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애는 초등학교 2학년, 6학년 있고 올케도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상황을 파악해서 뭐 이렇게 대처를 해야겠다 이러고는 이제 그랬던 거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 안에 6명이 있었는데 그 생존자 말이 어떤 소리도 안 들리고 경보음이나 뭐 이런 사이렌 소리 이런 것 전혀 안 들리고 그냥 냄새가 매캐한 게 나고 사람들이 막 이제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알게 됐는데 바로 그 복도 맞은편에서 불이 나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그 6명이서 그 위에 조금 높게 있는 작은 창 하나를 예. 6명이서 깼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큼 이제 그렇게 작은 창이었는데 왜 위쪽에 환기만 될 정도, 얼굴 하나 들어갈 정도의 그런 작은 창이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6명이서 이제 막 그게 들어오니까 정말 이제 안 죽으려고 얼마나 했는지 나중에 남동생이 이제 손이랑 얼굴을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손 등이 다 벗겨졌고 뭐 피멍이 들어가지고 퍼렇더라고요. 이제 주먹으로도 막 내리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창을 깨고 이제 나가면 되는데 6명 중에 뭐 여자도 있고 해서 남동생이 좀 힘이 또 세고 하니까 지가 나오려고 했으면 먼저 나왔을 텐데 제일 끝에 2명, 3명 남았을 때까지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나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애들이 어리고 그런데 좀 먼저 나오지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황당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얘를 그냥 막 가슴을 치면서 얘가 괘씸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죽었냐고. 네. 동생분이 의인이셨네요. 창문 깨고 다른 사람들 먼저 내보내고 본인은 끝까지 있다가 변을 당한. 아까 그러셨어요. 어쨌든 정신을 차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겠다 싶어서 마냥 울고 있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고 정황이라든지 이런저런 걸 다 전해 들으면서 제일 기가 막힌 게 뭡니까? 제일 기가 막힌 건요. 이게 남해에 갔거든요. 뉴스 들으면 또 이러네. 또 뭐 전에 뭐 그 시랜드 뭐 화재 뭐 사건이 있었는데도 또 이러네 하고 혀를 차고 그냥 말거든요. 예. 많은데 이게 정말 저도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뉴스에 나와도 첫 줄 한 줄 읽고 그냥 지나가고 그 정도였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 한 통에 언니 누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심정지 됐어요. 이 한마디에 그냥 어떻게 해요? 해볼 수도 없는 거예요. 어디 아프면 어떻게 좋은 의사님도 찾아보겠지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말 나중에 뉴스에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힌 게 우리 부모님 가슴을 터지게 하고 우리 올케를 정말 같이 따라 죽고 싶게 하고 이런 상황으로 세월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번에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 내 가족 일이고 그다음에 내 자식 일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지 않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이 그 높은 곳에 있는 민선 그 장님들이 이렇게 막 언론에 우리가 피해자들을 어떻게 최선을 다하겠고 무슨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고 하지만 그냥 다시 또 이게 개선이 됐는지 확인해보고 막 하는 그런 절차가 지금 사실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지금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건물이 스프링클러도 작동 안 하고 화재 경보도 작동 안 했는데 얼마 전에 소방경진대회에서 수상했답니다. 잘한다고 수상했대요. 이 얘기 알고 계세요? 수상인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런 데가 문제가 있었던 건지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납니다. 국민들이 다시는 이런 참사를 당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주 차분하게 말씀을 잘해주고 계세요. 근데 또 동생네 생각하면 지금 또 억장이 무너지시죠. 이거 어떻게 보상이나 뭐 이런 게 될 가능성이 있답니까? 어떻게 된답니까? 제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님으로 들어가서 그 화재 보험만 지금 남아있다고 하는데 보상이 8천만 원 정도로 충분히 잘 나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어떤 인터넷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 올케가 몸도 되게 안 좋은데
뭐 하루아침에 그냥 4시에 들어올게 하고 손은 들고 웃고 나간 동생이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둘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막막합니다. 막막하시겠어요. 우리 모두 지금 이 사고를 당한 피해 누님의 심정, 그 가족의 심정이 돼서 이 사고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사고로 동생을 잃은 유족의 심경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음성 변조, 익명으로 연결을 했고요. 도대체 이번 화재 왜 이렇게 피해가 커졌는지, 더 짚어볼 부분은 없는지, 초고층 빌딩들 이대로 괜찮은 건지 전문가 의견 듣습니다.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그러니까 키즈 카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점포를 맞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어느 건물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리모델링? 네, 맞습니다. 중에 불이 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 화재로 커진 거죠?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고? 실제로 지금 이 어린이 놀이시설을요, 제가 지난 11월 달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이 키즈 카페를 갔다 오셨어요? 네, 실제로 이제 유언시설 점검 때문에 그 키즈 카페를 직접 갔었었고요. 그 당시에는 영업을 하던 중이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용상 이런 이제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 좀 짚어왔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업주분을 만나서도 이런 이제 안전에 관련된 얘기들을 전해를 드렸고, 또 이제 같이 나갔던 공무원분들이랑 체크를 했었는데요. 다만 이제 그 당시에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기가 이제 이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 유지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이 사고를 접한 이후에 이제 이 철제 구조물들을 철거하고 이러는 과정이었다는 거 보니까 이제 아마도 그 영업을 계속 못하게 돼서 다른 용도로 공사가 진행이 되던 그런 과정이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그 화재 같은 경우에 뭐 초고층에 연결돼 있는 이런 이제 이 복합시설에 이제 한 공간에서 불이 났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들을 하시는데 이게 초고층의 어떤 위험성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이게 공사 현장의 화재 위험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더 좀 부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 그럼 그 얘기부터 해보죠. 해보죠. 어떤 건물에서 한 점포가 뭔가 수리하고 공사합니다. 이럴 경우에 건물 전체가 공사를 할 경우에는 뭐 감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 줄 압니다만 건물 전체 중에 한 점포 한 일부분이 공사할 때는 어떤가요? 실제로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건물 중에 일부 공간을 공사하게 되는 경우에 대부분 특별한 뭐 그 구체적인 화재 안전 규정은 따로 없고요. 없어요. 다만 이제 뭐 용접 작업이라든지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뭐 이 정도의 의무는 있지만 이것도 소규모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누가 나와서 감독하고 뭐 이런 것도 없죠. 그런 것도 원래는 이제 있어야지 정상인데, 소규모 이런 현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뿐더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신 분도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이 하나 문제였고, 또 하나는 지금 문자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66층 주상복합 건물이었어요. 이번에는 그래도 3층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일단 창문을, 조그마한 창문이지만 그걸 통과한 분들은 에어매트로 떨어져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50층, 60층에서 불이 났다. 이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이제 초고층 건축물 높으니까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모르겠다, 위험할 거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우리나라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규제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 30개 초고층 건물이 만약에 100층이라면 30개 층마다 한 개 층 정도는 전부 다 대피할 수 있는 대피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갖춰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리하게 1층으로 다 도망을 가야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보다는 가장 가까운 대피층으로 일단 대피를 하셔서 안전을 확보한 이후에 계단이라든지 아니면 또 안전하게 피난용 승강기라는 것들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피난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초고층 건물 자체의 모든 어떤 설비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항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항상 유지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요. 홈으로만 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처음에 지어지고 설계될 때는 이런 규정에 맞게 됐다 하더라도 사용하고 운영하면서 이런 것들 문도 잘 안 열리고 이럴 때는 그쪽으로 가는 경로가 막혀 있다든지 또 문이 잠겨 있다든지 또 이런 뭐 소방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할 경우에는 이러한 공간들도 사실은 안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잘 지어지고 잘 관리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번 그 메타폴리스 같은 경우에도 소방 경진 대회인가 거기에서 수상을 했대요, 이 건물이. 네, 맞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경진대회에서 예. 이 체크할 수 있는 항목들, 물론 현장에 나와서 실사도 합니다만, 실사를 할 당시에는 또 건물에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잘 해놓겠죠.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상황으로 보여드리고, 예. 또 운영 시에는 또 다르게 운영할 수도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를테면은 한두 번의 이런 확인이나 점검을 통해가지고 어떤 평가를 하는 관점에서는 조금 다 파악을 못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참 답답합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데 많은 분들이 고시원 같은 곳들 이번에 다시 한번 걱정이 됐다. 고시원에서도 화재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그 후에 어떤 대책들이 세워져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자. 전준환님 외에 많은 분들이 문자 주시네요. 맞습니다. 이런 사고 날 때마다 그때만 난리법석 떨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대비책들 꼼꼼하게 좀 세워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였습니다.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허성모, 이준석 예. 두 분은 어떻게 본인들 이름 마음에 드세요? 예, 제 이름 이게 저는 성자는 돌림자 이룰 성자고요. 예, 무자는 무사 무자인데 예. 제 이름하고 저하고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마 부모님의 바람이었겠죠. 강한 힘을 가지기를. 예. 이름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왜요? 예, 무자보다는 문자가 됐더라면 그럴 문자 좀 더 나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님은 본인 이름 마음에 드세요? 저는 한 번도 제 이름에 대해 가지고 좀 호불호가 있지는 않았었는데 그 세월호 선장 때문에 2014년대 그렇군요. 예, 하필이면 왜 동명이인이 그런 좀 그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만한 행동을 저질러가지고 그럴 때 곤란을 선거 때 진짜 그것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그럴 수 있네. 저도 이름이 너무 흔해가지고 학창 시절에는 매년 한 반에 2명이 있었어요. 심지어 3명. 김현정 A, B, C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성적 순으로 제일 공부 잘하는 애 두고 나머지를 다른 반으로 옮겨요. 헷갈리니까. 예, 이럴 때 기분 아세요? 옮겨야 될 때. 이랬는데 그게 너무 싫었는데 요즘 정당 이름 보면요. 특이한 게 많아요. 바른정당도 그렇지 않아요, 이준석? 바른정당이요? 바른정당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던 무슨 민정당, 공화당 이런 거랑 굉장히 다른 느낌? 그렇죠. 원래 그런데 그 바른정당에 좀 그 주도하시는 예를 들어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 처음에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요? 예, 근데 왜요? 아니 그냥 가볍다? 아까 말했던 건 생소한 형태의 정당 이름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날 지금 와서 할 수 있는 비유하지만 오신환 의원이 밀어붙여가 된 겁니다. 그래요. 예,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야, 지금은 만족하시고. 예. 굉장히 이름을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때도 더불어라는 말 이게 형용사처럼 쓰여가지고 굉장히 처음에 어색했는데 어색하다. 지금은 아주 정착이 잘 되어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기존의 새누리당도 그렇고 예전에 우리가 정당 이름 하면 느꼈던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사실 깬 거거든요. 그렇죠. 새누리당이 지금 새로운 당명 정하고 있는데 후보가 3개예요. 보수의 힘, 국민제일당, 행복한국당. 요 3개 놓고 지금 투표하고 있는데 일단 두 분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는지. 원래 사실 살펴보면 이거 하기 전에 또 다른 3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제일한국당도 있었고 으뜸한국당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가 다 이제 속된 말로 버려지고 다시 3개를 고른 거죠. 뭐가 제일 나아요? 글쎄요. 허성모 소장이 뭐가 제일 나아요? 이 3개 중에. 저는 그 3개 다 새누리당보다 안 좋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새누리당을 그냥 하는 게 좋고 굳이 바꾸시려면은 더 바른당으로 바꾸시는 게 좋죠. 근데 저는 더 바른 정당. 저는 전략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좋은 게 달라질 수 있다 보거든요. 지금 목표가 무엇이냐. 원래 정통적으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대권을 포기하지 않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상당히 중도적인 색채를 많이 띠는 이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보수의 힘 같은 경우는 이건 말 그대로 제가 봤을 때는 대선 포기하겠다는 당명과 비슷합니다. 이거는. 잠깐만, 그럼 얘기가 길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이 얘기부터 하죠. 오늘 사실은 하한가로 이준석 위원장이 보수의 힘을 뽑아오셨어요. 보수의 힘. 왜 지금 가장 유력한 게 보수의 힘이거든요. 이 3개 중에. 왜 보수의 힘이 하한가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처음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오실 때 또 임명진 비대위원장 이야기하게 되는데 3주째입니까? 4주째입니까? 네, 임명진 비대위원장 처음 오실 때 그분이 가진 최대 장점이라는 건 개혁 성향에 그렇죠. 그리고 보수이지만은 또 뭐 중도 쪽으로 약간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이미지가 가장 큰 주요 원인 그 이유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굉장히 새누리당 자체가 이제 도로 이제 친박당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면서 사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뭐 그 징계안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징계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그 사실 당원권 정지라는 거는 굳이 학생으로 비교하자면 학생이 뭐 잘못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뭐 반장선거 출마할 권한을 없애겠다. 아하. 심지어 앞으로 3년 동안 그 반장선거는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의 그 징계 가지고 과연 징계가 됐다 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다 후퇴하고 이제 결국 고전적인 어떤 비대위들이 하는 뭐 당명 개정이라든지 이런 구조로 간 건데 그 개혁 성향과 다르게 보수의 힘이라는 것, 보수라는 건 이념에 기대겠다는 것인데 그렇죠. 오히려 지금 친박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제가 모셔봤지만 이분은 절대 이념주의자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수주의자 아니에요? 보수주의자지만은 뭔가 실리를 위해서라면은 방향 전환을 자주 하고 전 그걸 나쁘지 않게 봅니다. 우선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보수 쪽의 인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한미동맹이라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분은 전통적 한미동맹 관계에 더해가지고 진짜 보수 쪽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천안문 올라가가지고 열병식 손 흔드는 것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중국 챙긴 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이념적으로 어쨌든 보수의 힘이라고 이름을 지어 정당을 가져가겠다는 거는 사실 지금까지 그 새누리당의 형태를 보여줬던 유연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연 지금 맞는 옷을 입어가고 있는 것인지 새누리당이 근데 유연한 거 맞아요? 예전에 정책적인 스탠스를 보자면 그 실행 과정과 관계없이 공약이나 아니면 이런 걸 실리를 추구했던 이야기했을 때 보면은 완전 보수 이념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요즘 행보들이 자충수다 이렇게 보시고 보수의 힘이란 이름도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되게 안 된다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지지층이 이제 국한되는 지점이 바로 저 아주 전통적 보수들로 지지층이 국한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까 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에서 이름 바꾸면 당장 여론조사에서도 손실이 있을 텐데 과연 이걸 감수했을 때 기대했던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허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강사는 변해도 수구 보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무슨 전략인가 하면 집토끼 지키기 전략이에요. 집토끼.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지금 매달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지지층 집토끼들이라는 거를 정확히 본 이름이 보수의 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토끼를 못 지키면 집토끼 일부가 바른정당으로 뺏기고 또 바른정당으로 같은 일부는 또 더 이제 다른 당으로 또 뺏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지지자들을 완곡하게 딱 잡아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쫙 깔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충수가 아니고 사실은 현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진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정확한 분석이다. 그래서 지난 그 이른바 태극기 집회 그러니까 탄핵 반대하는 집회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수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집토끼 지키잖아요. 이미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미 바른정당으로 쏠려가던 탈당해가던 자당의 그 당원들이 멈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하. 제가 주말에 현장을 내려가 보니까 더 이상의 탈당이 없어요. 그리고 탈당할까 말까 망설이던 모든 분들이 스톱하고 잔류를 다 선택했어요. 반기문 낙마와 함께 그렇습니다. 스톱. 바른정당 좀 난감하겠어요 지금. 뭐 바른정당 입장에서 어차피 반기문 총장에 대해 가지고 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뭐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모습 자체는 예를 들어 뭐 김무성 대표라든지 뭐 일부에 국한된 움직임이었고 실제로는 자강론자들이 좀 우세한 편이었기 때문에 충격은 크지 않지만 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탈당 행렬이나 아니면은 뭐 대외적인 뭐 그런 어떤 선거 구도에 대해 가지고는 뭐 큰 변화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허성무 소장의 하한가는 누구예요? 저는 하한가를 바른정당으로 했습니다. 우리 이준석 의원한테 옆에 있는데 되게 미안한데요. 바른정당으로 콕 집어오셨어요? 왜요? 사실은 이제 바른정당이 이제 창당될 때 그리고 탈당하고 분당 창당으로 갈 때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보수의 혁신, 따뜻한 보수를 내걸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보수한테 보지 못했던 대변화고 변신이고 대한민국이 이제 건전한 그런 화합의 정치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기대가 컸는데 실제 이제 그렇게 하고는 그런 따뜻한 보수의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고 또 혁신하는 보수의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가짜 보수와 진짜 보수의 차별성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보수를 들고 나왔는데 실제 가짜 보수와 진짜 보수의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결정적인 게 하나 있고 둘째는
그래도 사람들이 반기문 총장이 오면 예. 바른정당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기대, 또 설사 바로 가진 않지만 가장 강한 연대를 거기하고 하지 않겠느냐는 그렇죠. 있었는데 반기문 총장이 낙마함으로써 현실적으로도 유력한 대선 후보가 사라져버린 거죠. 유력한 대선 후보가 사라진 이 시점, 대선 전국에서 그런 후보가 없는 정당은 한가를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유승민 후보와 그다음에 남경필 후보가 경선을 앞두고 있지만 예. 이분들의 지지도가 너무 미약하고 그분들의 경선 매치가 빅매치가 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 자. 그래서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바른정당. 바른정당이 이준석 위원장이 한 말씀 하셔야겠는데요. 사실 바른정당은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결국에는 바른정당 내부의 어쨌든 경선도 관심을 받겠지만은 외부와의 어떤 연대를 할 것이냐 또는 어떤 세력과 어떻게 팀을 짤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도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혹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문연대 뭐 아니면 뭐 이런 빅텐트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구도이기 때문에 뭐 유권자들이 그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와 관계없이 어쨌든 지금 보수의 분열 상태에 대해 가지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전개됐냐. 그래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언급을 하기를 뭐 새누리당과도 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는데 보수 단일화. 이걸 뭐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두고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새누리당 후보 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 말이 됩니까? 새누리당이 지금 후보 안 낼 가능성 없는데? 아주 어려운 전제 조건이고 뭐 국고 보조금 등 여러 가지가 걸려 있긴 하지만은 지금 시점에 새누리당이 과거에 그 총선 때 속된 말로 참패를 당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유승민 하나 잡으려다가 그렇죠. 결국 거기서부터 해서 보수 세력의 몰락이라는 게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보수 유권자들은 많이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새누리당에서 지금 어제도 이제 탄핵 그 기각 집회에서 그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잡고 뭐 유승민 아직도 유승민 때문이다 뭐 이런 말 하면서 배신자 처단하자 뭐 이런 얘기 했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사실 지금 그 메시지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보면은 공천 학살이 누가 일으켰고 누가 피해자였고 그거에 의해서 보수 세력이 얼마나 타격을 입은지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새누리당에서 뭐 그렇게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보수 세력에게는 안 좋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새누리당하고 보수 단일화 할 수 있겠어요? 새누리당 결국에는 후보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게 맞고 예를 들어 오늘자 여론조사들 어제 이제 해서 오늘자 여론조사들 보면은 지금 가장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황교안 후보라는 그 보수 후보의 지지율은 뭐 15%까지 근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16까지 나왔더라고요. 반대로 이분의 출마에 반대하는 여론 그리고 이분에 대한 비토 여론이라는 것은 어떤 후보보다 높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이라는 건 결국 아까 우리가 지적했던 보수 결집은 이뤄낼 수 있겠지만은 이 보수 결집을 내세우면서 호도하는 세력은 결국의 목표치는 TK를 기반으로 한 과거의 자민련과 같은 형태이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까지도 자민련이 우리가 뭐 대선에서 당선될 만한 세력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스스로 역할을 이게 줄여가는 이런 모습은 알겠습니다. 보수에게도 굉장히 지금 보수 유권자에 현혹시키는 그런 행동입니다. 허 소장님, 지금 답변이 지금 제대로 만족하세요? 예, 뭐 굉장히 분석을 잘 해주셨고요. 너무나 이성적인 분석을 해주셨어요. 근데 정치는 이성만 있는 게 아니고 이성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감성이 있고 감정이 있거든요. 감성이.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유승민 의원이 던진 이게 뭐 보수 후보 단일화 이런 거는 전혀 먹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아니 새누리당이 후보 안 낼 수도 있을 거다. 새누리당 후보 안 낼 수가 없죠. 당연히 불임 정당으로 갈 수가 없고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낸다. 무조건 내죠. 무조건 내게 되고 그분들이 보기에는 유승민 후보의 그런 제안은 정말 이런 방구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제안하는 보수 단일 후보하고 또 지금 새누리당의 뭐 원내대표가 연설하면서 보수 단일을 전혀 이게 결이 다른 이야기예요. 각자 자기 중심으로 하자는 이야기고 너희는 배신자고 너희는 원죄자이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인정하지 않는 결합되기 어려운 보수 단일화다. 그러나 왜 그럼 그렇게 던지느냐? 왜 던져요? 우리는 단합을 위해서 노력했다. 단합에 동의하지 않은 지지층들에게 보여주는 네가 잘못한 것이다 하는 거고 그래서 특히 유승민 의원이 던지는 것은 내가 약합니다 하는 고백에 불과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한가로도 시간이 이렇게 갔는데 상한가 칠 종목들은 뭔지도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준석 위원장 상한가 누굽니까 이번 주? 저는 이번 주에 아주 허성무 소장님과 반대되게 이렇게 뽑아왔는데 누구예요? 결국은 유승민 의원이라고 봅니다. 유승민 의원 상한가로 오늘 굉장히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네요. 유승민 의원 상한가 잠깐만요. 허성무 소장님은 누구? 저는 민주당의 당내 경선 룰
민주당의 경선 룰 자체가 상한가다. 예. 자, 그러면 유승민 의원 얘기부터 해보죠. 방금 전에 유승민 의원의 보수단이란 전혀 안 먹힐 거라고 허 소장이 그러셨는데 상한가라고 보세요? 결국 그건 지지율과 엮여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중에 상승하는 국면이 있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단일화 국면이라는 것이 또 이루어질 것이고요. 지금 유승민 의원의 역할이 이제 다소 중요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야권 내에서 제가 지난주에 안희정 지사가 이제 2위로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추세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야권 내에도 지금 문재인 후보의 독주에 대해 가지고 불안감과 동시에 다소간의 불만이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견제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거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더 올라갈 것이다. 사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을 분해해 보면 그 안에 상당한 보수 지지층과 또 중도 지지층이 섞여 있습니다. 아하. 문재인 후보와는 약간 지지 성향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안희정 지사의 추가 상승 여력 또는 경선 승리 가능성을 위해 가지고 한번 지켜보고 싶었던 게 예전에 우리가 2006년이던가요? 2006년에 서울시장 선거 때 굉장히 뜬금없는 후보가 등장해가지고 경선을 낚아챈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 말씀? 그 당시에 경선 구도를 읊어보자면 맹영규 전 장관, 홍준표 의원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등극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였냐면 그 당시 강금실 상대 후보에 비해 가지고 대입해 봤을 때 대항마 오세훈 시장이 가장 높게 나왔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면은 그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은 문재인 후보가 어떤 후보와 붙어도 이길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세론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만은 앞으로 예를 들어 어떤 구도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중도 보수 후보들의 지지율이 상승했을 때 안희정 지사의 확장성이라는 것이 높게 평가받는다면 지금 모습처럼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그 후보들과 시너지를 통해 가지고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더 치고 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안희정이 치고 오르면 그 대항마로 유승민이 뜰 것이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유승민 의원의 어쨌든 상승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아니면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다른 어떤 중도 보수 후보들의 그 상승이 이루어진다면은 그에 비견해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안희정 지사의 경쟁력 상승할 것이고 문재인 후보의 대세로는 어느 정도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지금도 여론조사에 보면 나오지만은 중도 보수에 대한 확장력이나 흡수력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지사가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지금 안희정 지사 상한가를 꼽아놓은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안희정 지사 캠프분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유승민 의원이 상한가 칠 거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잠깐 얘기가 어차피 민주당 경선률도 오늘 비슷한 얘기니까 요 얘기해보죠. 안희정 지사가 대연정을 던졌어요. 그걸로 시끌시끌합니다. 여야가 다. 허성모 소장님, 이거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이거는 잘한 카드라고 보세요. 이게 독배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 일반적 분석은 예선전에서 던진 건 독배라고 다 분석을 합니다. 섣부른 그렇죠. 카드였다? 그런데 안희정 지사가 그걸 모르고 던졌겠습니까? 알죠. 알고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제가 상한가로 꼽은 민주당의 경선 룰의 원인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완전 국민 경선제거든요. 뭐 당원한테 특별히 우대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다 1입니다. 모두 1인 1필. 그래서 더 많은 지지자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동원해낼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 당선자가 되는데 이게 더 하나 더 폭발력이 있는 건 뭔가 결선 투표자가 있어요. 지금 지지율로 보면은 문재인 대세론을 바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라는 건 만약 1위가 첫 번째 투표에서 50% 못 얻으면 과반 못 얻으면 바로 그렇습니다. 1위하고 2위가 다시 한번 결선하죠. 그러니까 지금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는 노리는 게 뭔가 하면은 1차 예선전에서 문재인의 50%를 제지하라. 그게 이제 마지노선이 되죠. 49.9%에서 막아라. 그리고 나는 30%를 넘겨서 2등을 하자. 이게 전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지금 먹히느냐. 반기문 전 총장이 드랍하기 전에는 이게 안 먹혔어요. 왜냐하면 반기문이라는 강력한 주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문재인 대세를 실어줘야 되니까 야권 주자들이. 쌍두마차니까. 우리가 지지율을 보면 잘 압니다. 반기문이 귀국할 시점에 문재인이 20% 초반의 박스권에서 30% 초반의 박스권까지 치고 올라가거든요. 뛰어올랐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 이제 30% 초반까지는 충성도가 강해서 더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러나 이미 반기문이 드랍한 상태에서는 이게 더 치고 올라가지는 않고 그게 정체될 겁니다. 그러면 안희정이나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선전 이제 해볼만 하다. 우리가 반기문이 있으면 하나만 하다. 반기문 표를 가지고 오자. 중도표를 가져올 수 있죠. 그러면 안희정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충청권의 중도표와 호남의 중도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리는 메시지를 던진 건데 아무리 대연정을 하자 해도 극우 보수들은 절대 그게 호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도 보수들은 호응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노렸고 실제
안희정의 지지율에 중도 보수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안희정이 뭘 알고 있는가 하면은 야권 지지자들의 대부분이 문재인한테 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그럼 있어요. 자기는 야권 지지자를 빼앗아 올라오면 빼앗아 올 방법이 지금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집토끼들은 이미 다 마음을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는 흔들려고 해봤자 흔들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얘기군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은 예리한 그 전략을 치고 들어간 거다. 거군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선 욕망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준석 위원장 동의하세요?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 전략 하에서 결국에는 안희정 그 후보에 대한 어쨌든 중도 보수층의 지지세가 결집된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비슷한 구도로 지금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결국 여권 주자 적합도라는 거에서 결국엔 진보나 중도층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는 결국에는 이 연정이라는 테마 또는 어떻게 연대할 것이냐라는 것이 막판까지 아주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이제 민주진보 세력의 집권 두 분 대통령을 살펴보면요. DJ는 연정을 선택해서 집권을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어떻게든 하고 나서 정계 개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유효한 전략이지만은 집권까지 가는 길에서는 제 생각에 연정이라는 것이 더 안정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성하세요. 허정호 소장 연정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선거 전략상의 연정 말고 연정 자체. 저는 뭐 소연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소연정이라 하면 그러니까 야권 전체의 연정, 그렇죠. 여권 전체 연정. 그렇습니다. 뭐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소연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거조차 안 된다면은 집권하더라도 정권을 운영할 수가 없다. 소연정은 일단 찬성. 대연정은 어떻게 보세요? 대연정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이 사퇴한 게 사실은 민주당의 경선 룰에다가 폭탄을 하나 터뜨린 거예요. 이 민주당의 경선 룰 자체가 역동성이 있고 휘발유와 같은 지금 이런 느낌이 있는데 거기다가 폭탄을 터뜨렸기 때문에 지금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희정 지사 얘기 제일 많이 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대연정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문재인 캠프 쪽에서는 긴장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대세론에 안주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정말 긴장해야만이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 캠프에도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좋은 약이 될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재미있는 통계는 결국 안희정 지사의 확장성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비토 세력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안희정 지사의 비토 세력이 20%로 낮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40% 그것에 비해 가지고 경선 이변을 연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차이는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닥 상한가 보드에는 유승민 그리고 민주당 경선 룰, 하한가 보드에는 바른정당 그리고 보수의 힘 올리면서 두 분과도 인사 나누죠. 보수의 힘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볼까요? 하라고 하세요. 여기까지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이었습니다. 저는요 더러운 걸 깨끗이 씻어주는 청소부입니다. 최순실 6번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더니 체포영장 말부받아 나왔습니다. 그럴 때 저는 최순실이 얼굴을 좀 보려고 나갔는데요. 차에 내리자마자 큰 소리를 치고 외치면 민주주의를 운운하는데 어디 감히 민주주의를 운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최순실이 특검에 처음 출석하던 날 여러분 기억하시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작심한 듯이 이건 강압수사다. 민주검찰이 아니다. 외쳐댔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청소노동자 한 분이 이른바 사이다 발언한 걸 기억하시죠?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그 사이다 발언은 전염병 걸린 소리 하네 라는 의미에서 유래한 말로 특히 호남 지역에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할 때 비판하는 그런 말로 쓰이는 용어. 방송에선 적합하지 않아서 제가 직접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이다 발언으로 해두죠. 바로 그 청소노동자 사이다 아줌마가 주말에 광화문 촛불 집회에 나가셨어요. 조금 전에 들으신 그 이야기, 그 외침이 바로 그 아주머니 외침입니다. 어떤 생각을 그동안 하셨던 건지 직접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금 저 특검 청소하고 계시다가 전화 받으신 거예요? 네네. 그러셨어요.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셨어요. 청소일 시작하신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청소를 시작하신 지는 오래되셨고. 최순실이 특검 나올 때 출두할 때는 일부러 거기 서 계셨던 거예요?
아니죠. 그냥 온다 그래서 얼굴 좀 보려고 잠깐 쉬는 시간에 나갔던 거죠. 아, 얼굴 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만나면 꼭 이 얘기를 해줘야지 하고 나간 게 아니라 얼굴 한번 보려고 나갔는데 거기서 최순실이 생각도 못한 말들을 막 한 거군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시원하게 던지셨는데 그럼 준비 안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 얘기를 하게 되셨어요? 얼굴을 보러 나갔는데요. 예.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거리거리 소리를 지르면서 민주주의 뭐 따지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우리 전라도에서 흔히 하는 말이 좀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이 그 소리를 잘 써요. 그 소리를 잘 써서. 예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슨 뭐 제가 뭐 계획되게 뭐 한 것도 아니고 얼굴 보러 갔는데 그러고 하는 거 오는 걸 보니까 너무 좀 분하고 그래. 온 국민들이 다 분한 지금 상태 아닙니까? 그럼요. 이 모양이니. 예.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그 소리가 나왔습니다. 분에서 그냥 튀어나온 말이군요.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하고 나서 주변의 반응들이 어땠어요? 그때는 모르죠. 기자분들만 다 계셨고. 예. 나중에 알려지고 나서. 취재를 해도 뭐 거기 아랑곳 없이 소리만 지르고 들어가고 얼굴 빳빳이 들고 들어가는 모습 보고. 예. 제가 그냥 그 한마디 할 때는 나 혼자서 그냥 소리 질렀던 건데 옆에서 들었는지도 모르죠. 어마어마하게 그냥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최순실이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주변은 내가 아랑곳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아니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청소 노동자 아주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크게 보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유명인 되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잘했다고요. 시원하게 좀 잘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소리 듣자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요. 예, 저는 이렇게 될 줄로 진짜 꿈에도 생각도 못했던 거고요. 그럼요. 예. 지난주 광화문 촛불 집회에는 어떻게 나가셨어요? 예, 그 집회 쪽에서요. 예. 여러 차례 막 그냥 전화가 오고 좀 한 번만 나와달라고 이번에 그냥 촛불 집회 100일째 된다든가. 예. 사실 촛불 집회 한튼 몇 주째 되는데 이럴 때 한번 이제 그 명절 세고 처음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 한 번만 나와서 온 국민들이 다 지금 뭐하고 또 청와대 때 압수수색 들어가고 좌절됐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좀 모든 국민들이 다 지금 뭐하고 있으니까 와서 한마디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예, 주최 측에서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여러 번 거절했는데요. 또 옆 주변에서도 그냥 지지해 주시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나갔습니다. 지금 청취자 한 분도 문자 주셨습니다만 샷추가라는 님이 혹시 이번 일로 우리 어머님 용역업체에서 불이익 받지는 않을까 그 걱정된다. 어머님. 네. 아니 용역업체에서 뭐라고 안 해요? 불이익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말씀 한 번도 없으셨는데요. 그리고 할 말 국민으로서 할 말 하는데 그게 뭐 또 불이익 줘야 될 일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특검에서 일하시면서 출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종종 보세요? 특검에 근무하신 분들이요? 예. 아니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출두하는 뭐 조윤선, 김기춘 이런 출두할 때 이제 좀 몇 번 봤어요. 보셨어요? 볼 때마다 어떤 생각 드세요? 좀 뻔뻔하다고 생각이 들대요. 누가 그렇게 제일 뻔뻔해 보였습니까? 이제 모든 이제 그 재진자나 특검에서 다 이제 뭐 하시겠지만 그 김기춘 씨가 조윤선 씨랑 들어오는데도 봤는데 예.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 죄를 지었다 생각하면은 고개를 숙이고 진짜 뭐 할 텐데 그분들은 아주 그냥 얼굴 빳빳이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참 보기가 싫더라고요. 뭔가 지금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이렇든 저렇든 이 국정을 제대로 못 이끈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 그렇죠. 빳빳이 고개 들고 가는 거 보니까 기분 나쁘셨어요. 언짢으셨어요. 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랬습니다. 한마디 거기서도 해주고 싶으셨겠네요. 속으로는. 그냥 보고만 들었어요. 해주고 싶은 말씀은 있으셨어요? 뻔뻔하다? 그렇죠.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나를 이렇게 어지럽혀 놓고 그런 생각은 들었죠. 그런 생각 드셨어요. 청취자 5200님 아주머님 말씀도 참 잘하시네요. 멋지십니다. 855님 응원합니다. 0293님 외 많은 분들이 시원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검의 그 수사팀들 얼굴도 매일 보시겠어요. 청소하니까. 매일 볼 수도 있고
또 왜냐하면 화장실 쪽으로 왔다 갔다 세수하시게 그럴 때 왔다 갔다 할 때 좀 얼굴을 점점 뵈요. 예, 그분들 뵈면은 뭐라고 좀 한 말씀 그분들한테도 용기 주는 말씀 해주지 그러셨어요? 아니요, 그냥 서로 그냥 수고하십니다고 인사 정도뿐이죠.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시죠. 그분들 밤낮으로 요새 일하시잖아요. 맞아요. 명절 때도 가지도 못하시고. 그렇죠. 그냥 밤샘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니까. 예. 모든 걸 이제 속시려 국민들 바라는 게 속시하는 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분들 마주쳐도 제대로 무슨 이야기 한번 못 건넸다고 하셨는데 이왕 방송 출연하셨으니까요, 아주머니. 네. 그 특검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씀, 응원의 말씀 한마디 이거 갑자기 부탁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하시겠어요? 예, 저는 저의 할 일을 지금 제가 제 맡은 바 소임 다 하고 있듯이. 예. 특검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제가 입든 어떤 모든 거 명백하게 가려지길 바라고요. 예. 저 한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온 국민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 걸 명백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특검이 원래 잘하고 계셔요. 예, 예. 근데 힘내시고 그냥 특검 화이팅이요. 좀 너무 작아요. 지금 못 들으실 것 같아요. 이름 크게 한번. 그래요? 예. 예. 특검에서 모든 분들이 일 잘하고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요. 예. 더욱더 힘내시라고. 예.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아주머니도 힘내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특검의 사이다 발언 청소노동자였습니다. 오늘 참 여러 사람의 입을 주목해야 해요. 먼저 박 대통령의 입을 주목합니다. 예. 박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에 13쪽 분량의 개인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죠. 탄핵 사유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예. 가령 기밀 유출 책임은 정호성에 있다. 또 이재용 부회장과의 독대에서도 삼성의 합병을 도우라는 말씀 자료대로 얘기를 안 했다. 어허. 누군가와 입을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번 주에 그 박 대통령은 특검 대면 조사가 예정돼 있죠. 이번 주로 사실상 결정된 거죠? 네,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박 대통령은 그에 대비해서 누군가와 입을 맞추느라고 정신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지. 정호성에게 기밀 유출 책임을 떠넘긴 것, 이것도 좀 충격적이고요.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 사유를 부인하면 할수록 촛불은 더욱더 커지는 분위기인데 네. 다음은 누구 입입니까? 황교안의 입입니다. 황교안 대행은 왜요? 지난주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갔다가 실수했죠. 네. 특검의 청와대 경내 진입을 막은 장본인이 황대행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의 최후 호위 무사인 셈이죠. 예. 그래서 특검이 황대행에게 이 압수수색에 협조해달라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 기한이 오늘입니다. 황대행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이 특검도 특검이지만 박 대통령도 황대행의 입만 쳐다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이 문제는 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전해철 최고위원과 함께 좀 짚어보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고영태의 입입니다. 고영태의 입. 오늘 최순실 재판정에 그러니까 출석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죠. 청문회 이후 2개월 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데 오늘이 최순실 9차 공판입니다. 그동안 고영태, 최순실이 마주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예, 두 사람이 처음 한 곳에 지금 모이게 됐는데요. 일단 최순실은 그 피고인석에 그다음에 고영태는 증인석에 섭니다. 예. 고영태는 최순실 사건을 세상에 처음 알린 폭로자죠. 그래서 오늘 다시 충격적인 증언이 추가로 나올 거다. 이런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증언 내용은 다시 박 대통령을 타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있죠. 그리고 최순실이 직접 변론에 나서서 이것저것 묻지 않을까. 그 부분도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올지 봐주시고요. 다음 포인트 뭡니까? 트럼프의 입입니다. 트럼프, 미국. 그러니까 법원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고 나선 거죠? 그렇죠. 이 시애틀 연방법원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킨 데 이어서 법무부가 항소를 냈는데 다시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국경이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건데. 열렸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중단 결정을 내린 판사에 그 막말을 쏟아냈죠. 일개 판사 따위 운운하며 이 삼권 분립을 흔드는 이 트럼프의 입 때문에 미국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번 한 주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중대한 고비가 될 듯합니다. 우선 대통령 대면 조사 과연 이루어질 건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식이 될까? 이게 주목되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 압수수색이죠. 지난 금요일에는 무산이 됐는데
이번 주에 다시 시도가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안 모두 청와대의 입장이 변수인데요. 그래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전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박 대통령 대면 조사는 이번 주에 그것도 청와대 경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나오네요. 예. 일단은 그 압수수색을 박 대통령이 거부해서 그동안 약속했던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 매체 등과 이야기도 했었죠. 예. 이 조사에는 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면 조사에는 응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특검 기한 연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30일 정도 기한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 기한 연장을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면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검 기한 연장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번 주에 이루어질 거다 이런 관점.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로서는 기한 연장은 당연히 돼야 되고 또 기한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에서 법안이라도 통과해서 기한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 하는데 그런 걸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면조사는 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대면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요. 대통령의 의혹을 인정할 가능성은 극히 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야기해왔을 때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정했었거든요. 국민 담화라든지 또 인터넷 언론사 대담 또 청와대 출입 10년 인사회에서 모든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주위의 참모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던 참모들이라든지 관련 증거에 의해서 명백한 사실조차도 부정했던 거여서 그래요. 사실은 대면 조사에서 이제 많이 부인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근거 있는 질문을 하고 타당하지 않은 부인을 했을 때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면 조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부인할 가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먼저 하고 거기서 뭔가 증거를 확보해서 대면 조사로 간다. 이게 계획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대면 조사 전에 압수수색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어 보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압수수색의 실효성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많은 자료를 오프라인으로 나와 있는 페이퍼 등 이런 자료는 폐기할 수 있겠지만 메인 서버라든지 또 PC,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은 다 폐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것을 폐기하고 은닉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의 공모가 필요할 뿐만이 아니고 대통령 기록물법이나 나아가서 증거인멸죄에 또 다른 그 형사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못 이렇게 은폐, 은닉, 폐기를 못한다 그러면 압수수색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런 압수수색까지 정당한 법 집행을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경우에 압수수색을 보수 여론층을 좀 생각해서 감안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무슨 대통령이 나가느니 마느니 얘기도 나와서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그걸 답습하는 이유가 또한 다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의 입장에 서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전해철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압수수색 못한다, 문을 걸어 잠그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일이다, 이 압수수색이 이렇게 나오니까 주말에 광화문 촛불이 다시 좀 커지는 분위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사태가 또 다시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물론이죠.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는데 청와대가 그런 면에서 과연 청와대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주말 광화문 촛불 현장에 특검의 그 청소 아주머니 기억하시죠, 여러분? 염땡. 이건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도 조심해야 되니까. 염땡하네라는 말씀하셨던 그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일침을 가했습니다. 대한민국 이 권력을 향해서 한마디를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분을 잠시 후에 만납니다. 저희가 2부에 지금 이분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좀 속 시원하게 이분 입을 통해서 해보죠. 특검의 청소 노동자 아주머니 잠시 후에 만나고 그 사이에 우리 행간 가겠습니다. 뭐 가지고 오셨어요?
이 주말 내내 TV만 켜면 나오는 세 단어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첫째가 안희정. 이 지지율이 뭐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예. 둘째가 황교안. 보수층 지지율 1위로 지금 올라섰으니까요. 예.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대연정이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 제안 논란이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뜨겁게 일었는데요. 이 안희정의 대연정 카드,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발언, 여권에서는 지지, 야권에서는 반발, 이렇죠. 맞습니다. 이거 희한한 일이죠. 같은 편은 비판하고 예. 다른 편은 환영하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우선 야당 반응. 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과 당 차원의 연정은 어렵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안 지사가 지지율 상승세에 취해 있는지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국민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공개 사과를 해라? 안희정 지사?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공개 사과해라 이랬죠. 네. 대연정은 친일 독재 부패 세력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박근혜 정권 실패에 책임 있는 세력으로 다음 정권을 꿈꾸면 안 된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예. 그런데 보수정당 쪽 반응은 전혀 다른데요. 남경필 경기지사는 큰 정신에 있어서 대연정으로 가야 한다 이러면서 반기는 분위기고요. 예. 심지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전 원내대표죠. 인상적이다. 열린 구상이며 실효적이다 이러면서 치투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이 중도 보수 쪽에서도 안 지사의 포용력에 점수를 좀 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집 토끼들은 반발하고 네. 바깥에 있는 토끼들은 환영하는 요 상황을 안희정 지사도 분명 예상했을 텐데 네. 왜 대연정 카드를 꺼냈을까?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어느 날 뜬금없이 툭 꺼내든 카드가 아니다입니다. 툭 꺼내든 우연히 꺼내든 카드 아니라고요? 네, 뭐 야당 내에서는 안 지사의 대연정 발언을 좀 실언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예요. 예. 그렇지만 안 지사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좀 맥락이 있는 발언으로 그래요? 보입니다. 어제 안 지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최근 자꾸 곡해들을 한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의회와 협치해야 한다. 의회와 협치해야 한다. 네. 대연정 하나 갖고 갑자기 30년 민주화 운동을 한 소신과 원칙의 정치인 안희정을 한꺼번에 매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안 지사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투옥한 경험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왼팔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이 노 전 대통령의 심중을 꿰뚫어본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2005년 노 전 대통령이 제안한 대연정은 이 배타적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어제 안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했습니다. 내가 완성하겠다고 한 노 전 대통령의 미완의 역사는 의회 다수파와 행정부가 협치하는 그 역사를 못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풀어서 얘기하면 현재 정당 구도에서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집권을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근데 민주당은 121석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야당이 다수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걸 고려한 발언이다. 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개혁 입법을 한다 하더라도 입안을 한다 하더라도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협치를 해야 한다. 뭐 예를 들면 사드 배치라든가 복지 문제 등등 해가지고 국정 현안과 관련해서 아군 적군 나눠가지고 싸우지 말고 협치를 하자. 이 편가르기 하지 말자. 뭐 이게 이제 안 지사가 말하는 일종의 세대 교체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안 지사 측의 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로 나는 대연정 얘기한 거다. 그렇다면 두 번째 행간은 아마 반대편의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나와야 순서입니다. 네. 어떤 입장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행간은 독배가 될 수도 있다입니다. 독배가 될 수도 있다. 뭐 안 지사 뜻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비판하는 시각에서 보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어딥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 쭉 집권을 해왔던 세력이잖아요. 10년. 현재 탄핵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청산 대상과 어떻게 연합 정부를 꾸리느냐, 이건 촛불에 대한 모독이다. 촛불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심지어 야권 내에서는 안 지사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안 지사도 이런 목소리를 모르진 않겠죠. 그래서 주말 동안에 두 차례나 해명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야권에서는 안 지사 발언이 일종의 중도 보수층을 잡기 위한 전략이 섞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점에서 바로 안 지사의 발언이 대연정 발언이 독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대연정 발언이 당장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도 보수층에서 안 지사한테 호감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여론조사가 그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민주당 경선 결선 투표를 통과하는 데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선까지 가기 위해서는 결국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렇죠. 과연 집토끼들이 밀어줄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독배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지사를 지지하지 않는 야권 그룹에서는 예. 이 부분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선명한 야당을 기대하는 민주당 당원들로부터 안 지사가 외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거군요. 마지막 행간은 뭐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지지율이 모든 것을 답해줄 것이다입니다. 지지율이요? 네. 지금 안 지사의 지지율이 치솟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로운 여론조사 나왔던데요. 네, 오늘 아침자 신문에도 국민일보와 한겨레가 이제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일제히 안 지사 지지율이 15% 안팎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 안팎이면은 그러면은 2위까지 지금 치고 올라간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대연정 발언의 영향인지 아닌지는 아직 예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하지만 앞으로 한 열흘 정도 안 지사의 지지율 추이를 본다면 만약에 지지율이 20%까지 치솟는다. 그러면 안희정의 협치, 연정 정신이 국민한테 먹히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렇지만 만약 다시 10%대 초반 예. 아니 그 이하로 떨어진다. 예. 그러면 안희정의 대연정 카드는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여론조사가 금토에 이루어진 거예요. 네. 금토. 그러니까 이 대연정이 활활 타오른 건 토일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금토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연정 발언이 영향을 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네, 하지만 이번 주는 활활 타오를 겁니다. 그렇죠. 이번 주 여론조사가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20%까지 더 치고 올라가느냐 혹은 15%도 높습니다. 이 정도 유지하느냐 아니면 더 떨어지느냐. 네.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 숫자를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어찌됐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얘기할 문제고 지금 당장은 안 지사의 카드가 먹히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정치권 모두 안희정의 대연정 프레임에 빠져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슈를 선도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이거 네. 가지고 지금 싸움이 일어난 것만으로도 득이다. 그렇죠. 안 지사가 던진 프레임, 안 지사가 던진 이슈가 지금 정치권을 끌고 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문재인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점에서 안 지사의 대연정 카드는 호불호를 떠나서 일단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를 만들어낸 것만으로도 성공한 것이다. 네. 라고 김성환 씨는 보시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는지는 미지수예요. 지금 문자가 왜냐하면 다양하게 들어와요. 이현칠님 같은 경우에는 안지사 화이팅입니다. 반면에 이석화님은 아니 집토끼조차 제대로 설득 못하고 있는데 허상처럼 보이는 중도층 껴안으려다가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 이런 문자까지. 그것도 뼈아픔 알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고요.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만 네. 해석하는 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난 토요일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에 66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죠. 메타폴리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점포 철거 작업자 2명을 비롯해서 4명이 숨졌고요. 4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실 요사이 이런 초고층 건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화재 사고가 나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어떤 대책이 있긴 있는 건지 참 의아해집니다. 오늘 이 문제 짚어보죠. 우선 이 사고로 동생을 잃은 유족 한 분이 꼭 전하고픈 말씀이 있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익명과 음성 변조로 연결한다는 점 양해를 해 주시죠.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예. 네. 지금도 빈소에 계시는 거지요? 네네. 아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인터뷰 나와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네. 동생분, 그러니까 고인께서는 그날 평소에 이용하던 두피 관리실에 가셨다가 이런 변을 당하셨다고요? 네. 머리도 좀 아프고 또 머리도 자꾸 빠지고 그런다고 예. 이제 두피 관리실에 가야겠다고 이제 집 근처에 이제 간 거죠. 근데 불이 나고 참 어떻게 대피할 길도 없이 변을 당하신 겁니까? 이 사고 정황에 대해서는 좀 들으셨어요? 제가
그날 4일날 낮에 12시 좀 넘어서 올케가 전화 와서 누구 아빠가 사고가 나서 심정지가 됐대요. 뭐 이렇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저는 서울에도 인사를 잘하고 우리 애 지한테 조카되죠. 예. 애 컴퓨터를 1시간이나 같이 잘 고쳐주고 정말 건강하고 그랬던 애기 때문에 첫날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울다가 그날은 보냈고 예.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상황이 제가 울기만 할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애는 초등학교 2학년, 6학년 있고 올케도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상황을 파악해서 뭐 이렇게 대처를 해야겠다 이러고는 이제 그랬던 거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 안에 6명이 있었는데 그 생존자 말이 어떤 소리도 안 들리고 경보음이나 뭐 이런 사이렌 소리 이런 것 전혀 안 들리고 그냥 냄새가 매캐한 게 나고 사람들이 막 이제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알게 됐는데 바로 그 복도 맞은편에서 불이 나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그 6명이서 그 위에 조금 높게 있는 작은 창 하나를 예. 6명이서 깼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큼 이제 그렇게 작은 창에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하면 예. 이제 검찰이나 특검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예, 옛날에 예. 저도 그 제주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와 같이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는 법을 무시하는 거죠. 이런 이제 행태를 봤을 때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만은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경험이 있다 그러셨어요? 예. 예. 그거 어떤 경험이죠? 제가 그 참여정부에 근무할 때요. 예. 그러니까 그 유전개발 의혹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런 특검이 있었습니다. 유전개발. 예.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을 어떻게 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물론 들어와서 바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상당 부분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응해서 형식은 임무 제출이지만 사실상 압수수색에 다 이제 실효성 있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의 제출 지금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임의 제출이라도 받겠다 뭐 이런 건데 예. 임의 제출하는 것과 직접 들어가서 압수수색 구석구석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지 않나요? 예,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메인 서버를 밖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지금 특검이 이야기하는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것들을 직접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거죠. 그 특검팀이 들어갔을 때 말이죠. 들어갈 수 있다 치면 들어갔을 때 가장 유심히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지점 말씀하신 지금 메인 서버가 있을 테고 그건 말고도 이번 사안을 쭉 지켜봤을 때 그리고 청와대 외부 사람은 모르지만 내부에서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들여다보세요. 중요합니다 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스팟이 있다면.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일단 장소 관련해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비서실장실이라든지 민정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등을 부속실 등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자료나 또 그 구체적으로 해야 될 곳은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프라인 서류야 뭐 상당 부분 치우거나 또 없애거나 했을 가능성도 많은데 말고 온라인상에 있는 것들은 이미 다 남아있을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많이 있고. 공모가 필요한 부분들은 결국 하지 못했을 거다. 증거이면 못했을 거다.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들이 일단 들어가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청와대에서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가 다수 산재해 있기 때문에 특검이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청와대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우리는 승낙 못한다. 이 논리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군사적 필요성 여부를 이제 이야기하는 형사성법 110조라든지 또 111조를 근거로 되는 건데요. 그 2항에 보면 뭐라고 또 되어 있냐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공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 말고는 승낙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라고 어려운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이 공무를 하다가 이렇게 됐던 것이 아니고 그 공무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뇌물죄 등 개인 비리에 의해서 발생됐던 또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 이것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압수수색을 응해야 되고 다만 이제 압수수색을 끝까지
이와 같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뭐 특검으로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적인 여론이 비탄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 청와대 문을 여는 최종 결정자,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이게 누구예요? 일단 소속 공무점이 감독 관공서가 이렇게 승낙의 주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공서, 이등은 비서실장, 경호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그 책임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당연하고 또 대통령 비서실 직제 규정을 보면 이 대통령이 다 일을 하는 거고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고 명을 받아서 사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지시하고 대통령의 명에 따르는 것이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이 할 일이기 때문에 현재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최종적인 결정은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황교안 대행이 이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청와대에 대변하는 이야기, 청와대가 관련 법령에 따라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이야기고요. 최종적인 결정과 판단은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황 권한대행은 내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권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최종적인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고 이게 비서실 직제 규정 같은 것을 봤을 때 분명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모든 권한을 다 황 총리가 가지고 하면서 왜 유독 여기에 관해서만 자기 권한이 아니라고 하는 건가? 이 부분도 좀 의아스럽긴 해요. 청취자 문자도 좀 들어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규정에 따르더라도 이것은 맞지 않다 그런 주장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황 권한대행은 개입 안 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이제 황 총리 권한대행께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걸 보면 사실은 이제 촛불광장이나 촛불민주나 국민적인 여망과 열망에 따라서 하기보다는요. 지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것을 좀 답습하는 따라가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탄핵이라든지 특검에 대해서도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좀 개혁적이라든지 또 국민적 요구에 따라가는 것을 못하는 것과 저는 일맥상통하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지나치게 그런 지금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황 대행이 왜 위쪽에 환기만 될 정도, 얼굴 하나 들어갈 정도의 그런 작은 창이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6명이서 이제 막 그게 들어오니까 정말 이제 안 죽으려고 얼마나 했는지 나중에 남동생이 이제 그 손이랑 얼굴을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손 등이 다 그 벗겨졌고 뭐 피멍이 들어가지고 퍼렇더라고요. 이제 주먹으로도 막 내리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창을 깨고 이제 나가면 되는데 6명 중에 뭐 여자도 있고 해서 남동생이 좀 힘이 또 세고 하니까 지가 나오려고 했으면 먼저 나왔을 텐데 제일 끝에 2명, 3명 남았을 때까지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나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애들이 어리고 그런데 좀 먼저 나오지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황당하고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얘를 그냥 막 가슴을 치면서 얘가 괘씸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죽었냐고. 네. 동생분이 의인이셨네요. 창문 깨고 다른 사람들 먼저 내보내고 본인은 끝까지 있다가 변을 당한. 아까 그러셨어요. 어쨌든 정신을 차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겠다 싶어서 마냥 울고 있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고 정황이라든지 이런저런 걸 다 전해 들으면서 제일 기가 막힌 게 뭡니까? 제일 기가 막힌 건요. 이게 남의 일 같거든요. 뉴스 들으면 또 이러네. 또 뭐 전에 뭐 그 시랜드 뭐 화재 뭐 사건이 있었는데도 또 이러네 하고 혀를 차고 그냥 말거든요. 많은데 이게 정말 저도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뉴스에 나와도 첫 줄 한 줄 읽고 그냥 지나가고 그 정도였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 한 통에 언니 누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심정지 됐어요. 이 한마디에 그냥
그냥 어떻게 해요? 해볼 수도 없는 거예요. 어디 아프면 어떻게 좋은 의사님도 찾아보겠지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말 나중에 뉴스에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힌 게 우리 부모님 가슴을 터지게 하고 우리 올케를 정말 같이 따라 죽고 싶게 하고 이런 상황으로 세월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번에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 내 가족 일이고 그다음에 내 자식 일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지 않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이 그 높은 곳에 있는 민선 그 장님들이 이렇게 막 언론에 우리가 피해자들을 어떻게 최선을 다하겠고 무슨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고 하지만 그냥 다시 또 이게 개선이 됐는지 확인해보고 막 하는 그런 절차가 지금 사실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지금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건물이 스프링클러도 작동 안 하고 화재경보도 작동 안 했는데 얼마 전에 소방경진대회에서 수상했답니다. 잘한다고 수상했대요. 이 얘기 알고 계세요? 수상인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런 데가 문제가 있었던 건지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납니다. 국민들이 다시는 이런 참사를 당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주 차분하게 말씀을 잘해주고 계세요. 근데 또 동생네 생각하면 지금 또 억장이 무너지시죠? 이거 어떻게 보상이나 뭐 이런 게 될 가능성이 있답니까? 어떻게 된답니까? 제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님으로 들어가서 그 화재 보험만 지금 남아있다고 하는데 보상이 8천만 원 정도로 충분히 잘 나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어떤 인터넷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 올케가 몸도 되게 안 좋은데 뭐 하루아침에 그냥 4시에 들어올게 하고 손을 들고 웃고 나간 동생이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둘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막막합니다. 막막하시겠어요. 우리 모두 지금 이 사고를 당한 피해 누님의 심정, 그 가족의 심정이 돼서 이 사고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사고로 동생을 잃은 유족의 심경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음성 변조, 익명으로 연결을 했고요. 도대체 이번 화재 왜 이렇게 피해가 커졌는지, 더 짚어볼 부분은 없는지, 초고층 빌딩들 이대로 괜찮은 건지 전문가 의견 듣습니다.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그러니까 키즈 카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점포를 맞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어느 건물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리모델링? 네, 맞습니다. 중에 불이 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 화재로 커진 거죠?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고? 실제로 지금 이 어린이 놀이시설을요, 제가 지난 11월 달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이 키즈 카페를 갔다 오셨어요? 네, 실제로 이제 유언시설 점검 때문에 그 키즈 카페를 직접 갔었었고요. 그 당시에는 영업을 하던 중이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용상 이런 이제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 좀 짚어왔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업주분을 만나서도 이런 이제 안전에 관련된 얘기들을 전해를 드렸고, 또 이제 같이 나갔던 공무원분들이랑 체크를 했었는데요. 다만 이제 그 당시에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기가 이제 이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 유지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이 사고를 접한 이후에 이제 이 철제 구조물들을 철거하고 이러는 과정이었다는 거 보니까 이제 아마도 그 영업을 계속 못하게 돼서 다른 용도로 공사가 진행이 되던 그런 과정이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그 화재 같은 경우에 뭐 초고층에 연결돼 있는 이런 이제 이 복합 시설에 이제 한 공간에서 불이 났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들을 하시는데 이게 초고층의 어떤 위험성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이게 공사 현장의 화재 위험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 그럼 그 얘기부터 해보죠. 해보죠. 어떤 건물에서 한 점포가 뭔가 수리하고 공사합니다.